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내 자산을 지키는 비트코인 바이블입니다. 어닝콜 본편에 이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이클 세일러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피 튀기는 Q&A 세션입니다. 비트코인 매도 선언의 진실, 기관들의 조용한 IPO, 그리고 양자 컴퓨터 방어 전략까지 마이클 세일러의 두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세요. CJ 비디오를 켜보려고 하는데 비활성화된 것 같네요. 아무튼 바로 들어가 보죠. 마이클, 저는 단지 우리가 이번 콜을 통해 당신이 펼쳐놓은 이 모든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제 말은 작년을 뜻하는 건데요. 작년 말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돌았고, 시장에서는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죠. 오늘 당신은 전략부서가 이제 자본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가지게 된 수많은 다양한 선택적 시나리오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콜을 시장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본 구조를 훨씬 더 선제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 거기엔 세금 목적이든 다른 최적화나 신용 목적이든 비트코인의 매각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요. 오늘 발표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본 구조를 앞으로 훨씬 더 전술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회사는 주식 ATM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했죠. 우리 이거 할 거다. 우린 부끄럽지 않다. 아마 또 할 거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STRC, 즉 신용 ATM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을 때도 우린 말했습니다. 할 거다. 부끄럽지 않다. 우린 이걸 계속 할 거다.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겐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BTC 드라이브를 켜겠다고 말하는 것도 우린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린 650억 달러의 자산이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2억 달러짜리 세금 공제 혜택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린 가서 그 22억 달러를 주워 담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많은 선택권을 창출할수록,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질수록 저는 그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린 아마도 배당금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약간 팔게 될 겁니다. 그저 시장에 면역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요. 봐라, 회사는 멀쩡하다. 비트코인도 멀쩡하다. 산업도 멀쩡하다.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공매도 세력이고 당신의 논리가 회사가 배당을 주려면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는 거라면, 저는 여러분도 아시듯 당신의 그 날개를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였고요. 제 질문은 아마도 약간 더 철학적인 내용입니다만 미래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변화하는 소유권과 정체성에 관한 건데요. 리버 따르면 지난 16개월 동안 기업들이 56만 개의 비트코인을 샀고 ETF가 2만 8천 개를 더 샀으며 정부가 16만 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에 의해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매수된 셈이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73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조용한 IPO라고 불렀고 어쩌면 45%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런 소유권의 변화는 최근 비트코인 컨퍼런스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곳에선 이른바 정장 입은 코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르듯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정부와 은행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에서 그 점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초기 비트코이너들 일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원래 임무에 대해 갈등하게 만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래 이건 정부와 은행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제게 이건 마치 10년 전 모두의 부모님이 페이스북에 가입했을 때 플랫폼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그 이후로 사용자 기반은 10억 명에서 30억 명으로 성장하긴 했지만요. 저는 이 전환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화되고 기업, 자산운용사, 정부, 그리고 전반적인 부모 세대에게 채택되면서 투자자들의 원래 기반을 유지하고 그들과 함께 가면서 비트코인의 일종의 사이퍼 펑크적인 엣지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자문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가격 때문에 아시듯 아마 100만 달러에 도달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짧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온 이후로 대략 1조 4천억 달러의 부가 창출되었습니다. 정장 입은 코인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80 블랙록 투자자들에게 4%를 추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아마 5천만에서 1억 명의 수혜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거의 4%를 추적할 수 있는데 우린 1억 명의 수혜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을 보면 그들은 수천 개의 기관과 수천만 개의 투자 계좌 그리고 수억 명의 수혜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탈중앙화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을 통해 분배되고 그들을 통해 성숙해지며 은퇴 계좌나 아시듯 보험 수혜자들 그리고 신탁 펀드들 3살짜리 아시듯 신탁 펀드 아기들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출을 얻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두가 네트워크의 중앙화를 비판할 때 저는 네트워크의 85%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크립토 오지들에게 들려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확실하게 블랙록의 ETF나 일반 공모 주식에 의존하는 수혜자들보다는 적은 수의 수혜자를 대변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자릿수나 수십 배의 단위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지금 당장요. 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만약 당신이 묻는다면 대중적이지 않은 1조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고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 러시아인들, 미국인들, 유럽인들이 있죠. 남미인들도 있고 우크라이나인들도 있고 이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팔고 있을 때 누가 팔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건 언뱅크드 상태의 크립토 오지들이 쥐고 있는 1조 달러의 자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시듯 이란 통화가 폭락해서 팔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중국 정부의 규제 메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팔고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중국인들이 처음 약 15년 동안 비트코인의 절반을 채굴했다면 중국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양을 채굴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오지들의 손에서 회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4% 미만을 얻기 위해 600억, 620억 달러를 썼습니다. 나머지 96%를 얻지 못하는 건 꽤나 비싼 대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블랙록과 우리가 이 시장에 쏟아부은 모든 돈을 다 합쳐본다면요. 그렇죠? 기관들로부터 유입된 1,5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의 자본이 네트워크의 90%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90%는 여전히 글로벌 크립토 오지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시듯 전 세계 어디든 가고요. 제가 해변을 걸어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아시듯 제 등을 치면서 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아시듯 여러분이 절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들 스스로도 절대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1조 2천억 달러의 자본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크립토의 에토스가 짓밟히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조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해나갈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고도로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채굴자들도 탈중앙화되어 있죠. 이건 글로벌 현상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저 기업들이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격을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또는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1,000억 달러나 2천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수익의 90%는 다른 크립토 참여자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은 전체 탈중앙화 디지털 경제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된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저는 부모님이 따라왔을 때 페이스북 같다는 비유는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건 예전에 어느 기숙사의 어떤 소녀나 소년이 자신의 블로그를 웹페이지에 올리던 인터넷과 비슷하다고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마존이 인터넷에서 수천억 달러 혹은 수조 달러어치의 제품을 팔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저 우리가 디지털 자산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비트코인의 킬러 앱은 디지털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앱인지 아는 방법은 누군가가 하루에 10억 달러어치의 당신 제품을 사고 싶어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건 제 말은 모든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킬러 앱을 발명해 보자고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은 사람들이 하루에 10억 달러어치를 사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상 그런 건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크립토 아이디어들의 폭발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불붙지 않았던 어떤 크립토 아이디어라도 이제 불붙을 수 있는 돈과 기회가 10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왜냐하면 시장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럴 거고요. 하지만 산업은, 네트워크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중앙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의 진실은 세상의 돈과 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네트워크를 지원할 거고 이 네트워크를 방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의 성공 때문이죠. 그게 코인베이스든 그게 블랙록이든 그게 MSTR이든 간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워싱턴 DC에서 디지털 자산의 좋은 것들을 위해 로비할 거라면 그 로비를 할 사람은 격자망 밖으로 숨어버린 가명 중국 크립토 억만장자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 오지들이 가진 1조 달러의 돈은 회계 기준을 고치지 못할 거고 세법을 고치지 못할 거고 은행 시스템을 고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앱들을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상업화할 기술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10%의 이자를 주는 은행 계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립토 오지들은 세상의 모든 아이폰과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비트코인을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그건 기업 행위자들 시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크립토 오지들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스템 안에 있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긴장감이죠. 우린 건강한 긴장감을 환영합니다. 바로 그것이 글로벌 지정학, 이란에 있고 미사일이 날아와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팔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건 버그가 아니라 특징입니다.
그건 그저 알다시피 사람들이 월스트리트가 S&P 지수를 거래하는 방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에 기반해서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글로벌 디지털 자본으로서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 제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아까 자산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 비트코인 변동성이 떨어진다면 모델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측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과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그 BTC 보안 이니셔티브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를 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고, 짚고 넘어갈 만한 양자 컴퓨터 위험 주제와 관련된 진전 사항이 있었는지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은 퐁이 답하도록 하죠. 우리 웹사이트의 크레딧 탭에 들어가서 변동성을 한 40 정도로 치고 BTC 등급이 3이라고 하면 대략 투자 등급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변동성이 30으로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BTC 등급이 1.5배만 되어도 투자 등급처럼 보입니다. 변동성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를 3배, 4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용 위험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도 변동성 곡선이 신용 투자자들의 관점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많은 전통적인 신용 투자자들 사이에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은행 규제 당국과 신용 평가 기관들 등의 시각도 바꿀 거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엔 특정한 선물이 있거나 어떤 무슨 단어라고 할까요? 뉘앙스 같은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주식에 긍정적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오늘 CNBC에서 3시 50분쯤에 말하길 전체 주식 시장에서 오늘 가장 컸던 옵션 거래가 MSTR 옵션 거래였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오늘 시장에서 우리 옵션을 수억 달러어치나 거래했습니다. 미국 전체의 모든 기업 중 1위였죠. 그건 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을 땐 그것이 주식시장을 먹여 살리고 그건 좋은 일이며 주식에 긍정적입니다. 변동성이 떨어지면 주식에는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신용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네, 변론에 도달하시겠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변동성을 통해 퍼포먼스를 얻게 될 것이고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증폭과 더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통해 퍼포먼스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전체 자산 클래스는 확장될 것이고 사람들의 시각도 개선될 겁니다. 변동성이 전개됨에 따라 변동성이 떨어짐에 따라요. 그리고 저도 아시겠지만 긴 시간 지평을 놓고 보면 자산이 연수익률 40%라면 그것이 더 커지고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수록 대수의 법칙과 시장의 관성 그리고 다른 모든 자본풀에 대한 상대적 크기가 변동성을 약화시킬 거라는 건 그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항상 S&P보다는 변동성이 크고 항상 더 유용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신용 발행자이고 신용 투자자라면 그 점에 민감해지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명히 지금 당장 전체 시장에서 단일 최고 이슈는 비트코인에 대한 당신의 선도 변동성 곡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트코인이 변동성 30짜리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파는 모든 것이 투자 등급이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격이 지금의 2배나 3배는 책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변동성에 대한 관점이 당신이 이걸 얼마나 원하느냐를 통제할 겁니다. 만약 변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상품에 10배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3대1로 레버리지 하는 대신에 8대1로 레버리지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떨어지면 하위 참가자들 모두의 행동을 바꿀 겁니다. 물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그것이 변함에 따라요. 알겠습니다. 자, 퐁, 보안 문제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램지. 우리는 방금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프로그램 또는 의회라고 부르죠.
목적은 수탁업체,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공에 기득권을 가진 대규모 비트코인 금고 회사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을 모아서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 위험과 타임 호라이즌이 어떨지에 대한 결합된 관점을 공유하는 겁니다. 개발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 중이고 우리가 어떻게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있을지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쯤엔 누가 그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합된 견해가 무엇인지 공유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다양한 관점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다음 달쯤엔 비트코인 보안 프로그램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시간에 걸친 콜 속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겠다는 선언은 숏 세력을 찢어버리기 위한 전략이었고 거대 자본의 유입은 결국 비트코인을 사이퍼펑크의 장난감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자본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변동성 감소의 시기, 그는 레버리지라는 무기로 또 한 번 시장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사업은 항상 초기에 오해를 받는다고 말하며 아마존과 애플을 언급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확고한 비트코인의 미래를 엿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Q&A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비트코인 바이블이었습니다.